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쿠팡에 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를 명령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 구제가 안 된다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압박에도 지난 12월 쿠팡 앱 설치는 52만 6,800여 건으로 월간 기준 연중 최대였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미 연방검찰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연준 건물 리노베이션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소환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번 위협은 건물 개보수와 관련이 없다며 금리 결정이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월 의장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의 지수 선물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안정 의지에도 1,460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12월 고용지표가 그다지 나쁘지 않아 연준이 이달 말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급증해서 달러 수요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합니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보다 세제 혜택을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도 선보입니다. 신규 IS에 적용될 세제 혜택이 코스피 5천을 앞당길 수 있을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자금을 증시로 돌리기 위해 주식 투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추진합니다. 첨단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로 국민성장펀드나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기존 ISA보다 혜택을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상법 개정에 이어 세제를 동원한 주식 투자 유도 방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강민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내 주식에 좀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 그리고 서학개미들 국내 주식으로 좀 돌아와라. 여러 가지 지금 상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ISA, 생산적 금융 ISA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게 기존에도 좀 IS가 꽤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게 기존 IS 어떻게 다른 건지 이준서 교수님, 이게 생산적 금융 ISA다. 조금 말은 어려운데 뭐 주식 투자 열심히 하면 해제 혜택 주겠다. 뭐 그런 계좌입니까 이게? 예, 그렇죠. 이제 뭐 신정부 들어서 가장 핵심적인 뭐 아젠다 중에 하나인 뭐 생산적 금융 이걸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기존 ISA하고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차이점이 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세제 혜택이 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비과세 한도가 지금 뭐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금액 규모는 아직 산정이 안 됐는데요. 앞으로. 예, 그래서 지금 기존의 ISA는 일반형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 4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증액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공제라는 걸 새롭게 신설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뭐 청년형 ISA에 제한된 얘기지만 그래서 기존의 ISA 계좌에서는 없었던 소득공제도 이제 신설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고 다만 이제 투자 대상이 조금 이제 제한이 됩니다. 투자 대상이. 예, 그래서 기존에는 뭐 예적금이라든가 뭐 주식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해외에다가 투자하는 뭐 ETF 간접 투자까지도 다 이제 ISA에서 편입시킬 수 있었었는데 생산적 ISA는 이제 주식 상품에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한정을 해서 국내 주식 그다음에 ETF 그리고 이제 1분기 정도 아마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BDC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 이렇게 이제 주식 상품에만 국내 주식 상품에만 좀 제한이 된다는 그러한 약간의
상품의 좀 한계성은 좀 존재를 한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형 상품, 주식 상품만 주로 하게 되고 현재도 ISA 계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보다 이제 혜택이 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은 거네요, 지금.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예. 지금 정부에서 지금 토의가 들어가고 네. 혜택이 올라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ISA는 정말 서민과 중산층이 쉽게 투자를 하고 네. 자산을 형성하기에 도움을 주려고 2016년에 도입을 했죠. 예. 하지만 지금 생산적 금융 IS는 생산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도 도움을 준다는 생산을 하는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한테도 도움이 준다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잘 말씀 주셨지만 일단은 국내 주식형 그리고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가 가능하고 네. 일단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그 개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금방 투자금을 빼고 또 다시 사고 그러면 기업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해야지만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데 네. 이 장기 보유를 할 때 세제 혜택을 기존 거보다는 더 늘린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결국 뭐냐면 발전하는 그거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금융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소득공제가 아까 청년형의 경우에 소득공제가 추가된다 그러면 자기가 넣은 금액만큼은 나중에 세금을 물릴 때 물리는 과세 표준에서 빼준다는 거니까 상당한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금 현재 I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입 금액 1년 납입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아, 2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의 10%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소득 공제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지금 납입 금액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납입 금액이 증액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소득 공제액도 납입 금액의 10% 정도까지는 청년형 ISA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공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들기는 어렵겠죠. 국민성장 ISA, 청년형 ISA. 아무래도 청년들한테 중복하게는 안 해주겠네요.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ISA와 일반형 예. 또는 국민성장 ISA라고 하는 일반형 또는 청년형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왕에 이게 세금이라는 것도 뭔가 이게 주식 상승률이 워낙에 높지 않을 때는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ISA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 지원하고 투자하는 개인도 지원한다면 기업들에도 많은 도움이 될 테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코스피 5천을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좀 큰 도움이 될까요? 5천을 조금 앞당기는 그런 마중물이 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요? 예, 그 예전에 이제 뭐 한 달 전인가요? 그 4천을 넘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벌써 5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국내 주식이 올랐는데요. 네. 솔직히 이제 이렇게 코스피가 이제 4,500을 넘었는데 이제 제 생각이나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나 미래 경제에 대한 확신보다는 대표적인 이제 유동성 확대. 근데 돈이 많이 풀렸다.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으로 가는 거를 막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 가고 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정책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에 가게 하는 거는. 그리고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이 정책이 국민들한테 설득이 되면서 이제 4,500이 넘은 것인데 5천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넘을지 안 넘을지는. 일단은 이번에 국민성장펀드나 여러 가지가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지만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은 자금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나 여러 가지 좀 힘이 있는 기업들이고 국민성장펀드는 뭐냐 핵심 기업이나 기술력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이런 기업들한테 이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이나 그 이상으로 가려면 실제적으로 이런
정책보다는 금융 정책보다는 일관된 그런 기업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정권에 대한 정치 불안이 있는데 예. 이 불안 요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기존의 정책이 바뀌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도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런 일관된 정책, 어떻게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그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네.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이제 5천의 돌파의 원동력이 되려면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ISA로 이제 국민성장펀드 투자하면 혜택을 준다는데 이게 코스닥에 유리하다는데 뭐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나름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지수만으로 보면 코스피는 그래도 상당히 잘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뭐 정부 활성화 방안 예고만 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현실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은 지수가 크게 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는 한 연초 대비 한 75% 상승을 했고요. 예. 이제 코스닥은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장률이요, 증가율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레퓨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 평판이 그닥 평판, 예, 기업들. 코스피 기업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시장 자체도 조금 뭐 불안전한 시장이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도 자주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코스닥을 이제 코스피에 이전 상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이게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공정하게 경쟁 체제로 가야 되는데 현 시장 시스템 하에서는 네. 이제 코스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뭐 거쳐가는 이브 리그? 절차, 2부 리그 또는 하이리그? 뭐, 마이너 그런 리그 정도?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만큼은 많이 상승을 못했는데요 지난해.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라고 하잖아요. 코스닥 벤처 펀드. 예, 코스닥 벤처 펀드에 대한 이제 소득 공제도 이제 확대한다는 뭐 뉴스가 나왔고요. 예.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BDC 제도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1분기 내에. BDC 제도라는 건 뭔가요? 이게? BDC 제도라는 거는 이제 벤처 기업이나 뭐 이런 그 이제 성장 기업들의 예. 지분을 이제 공모 펀드에서 지분을 투자할 수 있게 해서 기존에는 기관 투자자들만이 이제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했는데 예. 일반 투자자도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공모 펀드를 이제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크고요. BDC. 예, 그래서 이제 BDC 제도가 도입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코스닥 벤처 펀드에 대한 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BDC에서 코스닥 기업에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런 거죠. 대부분이 이제 코스닥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만 얘기가 혁신 나오는군요.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국민성장펀드 이외에도 그렇게 이제 제반 환경을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성장펀드도 결국에는 지금 투자처가 5개 소위원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프라라든가 바이오 그리고 뭐 AI 네. 그리고 반도체 뭐 이런 산업 5개로 구분이 돼 있고 예. 그 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경우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어서 예. 이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가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하면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의 지수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년에 부진했고 연초에도 코스피에 비해서 지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펀드들이 작동이 된다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성장펀드가 바로 그런 뭔가 첨단 기업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는 데인데 이게 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정부 하고 싶은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 위주로 주도로 펀드를 만들어 왔잖아요. 국민성장펀드도 이제 그런 거일 텐데 어떻습니까? 이게 운영 앞으로 성과에 대한 기대, 과거 이런 정책적 펀드의 결과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정책성 펀드를 계속 만들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녹색 금융 펀드라고 있었는데 네. 이게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예, 그리고 네.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 펀드인데 그 당시에 통일 펀드라고 하지만은 남북 간의 관계가 최악이었죠. 결국 탄핵 사건 이후에 흐지부지가 된 펀드고, 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좀 안정된 정책으로서 뉴딜 펀드가 뉴딜 펀드라고 있었는데 네.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종목에서 손실이 났습니다. 네. 이게 수익률도 평균 주식 시장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과거에 이렇게 정책 펀드가 실패한 이유는 예. 정부가 뭐냐면 정책성 상징성에 너무나 주목을 했기 때문입니다. 상징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민간을 생각해서 그 수익률을 생각하기보다는 네. 자기네 정책에 일관된 그런 산업을 밀어주다 보니까 이것이 네. 수익률 자체가 이제 등한시 됐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정책 펀드 이름이 국민성장 펀드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어가 국민인데요. 예. 이게 국민이 들어간 단어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과거에는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뭐 통일에 관심을 가진다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국민들은 수익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죠. 예,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익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 정부의 이제 발표인데요. 예. 실제적으로 많은 민간 자금이 투입이 되고 네. 또한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 결정이 과거 정책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특별히 뭐 기대가 높습니다. 높아요? 예, 왜 예. 특별히 높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펀드들은 조금 이렇게 결과가 안 좋았는데. 정책 펀드 이전 정책 펀드들과는 완전히 뭐 개념적으로 차이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첫 번째는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시스템? 예, 네. 그래서 지금 실무단으로 해서 이제 국민성장 펀드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예. 금융위 내에 만들었어요. 이 단장이 이제 국장급을 선임을 했고요. 예. 그 아래 4개의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부하고 뭐 과기부에서도 과장급 2분이 파견이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산업은행에 사무국도 설치를 했고, 산업은행이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 심의 과정도 투심이라는 거를 5개 분과별로 다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2차적으로 기금위에서 다시 그거를 리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시스템 자체가 체계적,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느냐, 성장할 만한 기업을 잘 골라서 투자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기간도 옛날에는 일회성이었는데 지금 5년이라는 장기 과제를 예. 갖고 있고 국정과제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금액 규모 자체가 이전과는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예.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당연히 뭐 네. 수익률은 과거와는 뭐 분명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네.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네, 과거 실패를 좀 거울 삼아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게 펀드가 출시되는 게 지금 예상으로 3분기 정도에 뭐 출시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고를 좀 했으면 빨리빨리 좀 이게 펀드가 나와서 일반 국민들이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펀드도 손실이 날 텐데 이 손실에 대해서 뭐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정부 발표하면 이제 펀드의 20%의 손실까지 정부가 우선적으로 부담을 해서 20%요? 예, 네. 그 개인의 그 투자 손실을 최대한 보전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뉴질 펀드에서도 어느 정도 손실이 나서 정부가 그것을 재정으로서 그 손실을 보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정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걸 봐서는 이것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미래 산업이고 중점 사업으로 생각하는 거는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 뭔가요? 형평성 논란인데요. 형평성이요? 네. 예. 어떤 면에서요? 실제적으로 이제 민간이나 개인이 이제 투자를 하면 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손실이 보전이 되면 좋지만은 결국 이것이 이제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안 했는데 내 돈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손실 보전에 쓰인다면 내가 낸 세금이 예, 그렇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쓰인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할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이 안 나면 되는데요. 네. 근데 위험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체계화된 기업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산업 그리고 위험성이 높은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서 네. 손실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가 더욱더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 세금이 투자 보상 보전으로 가니까 좀 더 신중하게 투자해달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부가 이제 국내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들이 좀 오랫동안 우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세제 혜택을 동원하여 지금 새로운 ISA 청년형 국민성장 IS도 그런 취지인데 자 국내 주식 새해 들어서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정부는 이렇게 국내 주식 투자 많이 하라고 자꾸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 정도로 좀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좀 뭐가 부족한가요?
이제 저 투자자들을 블레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네. 결국엔 수익 있는 쪽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본질 가치가 이제 상승이 되어야겠죠. 우리나라의 시장의 본질 가치가 상승이 돼서 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예. 세금을 많이 내는 그 미국에다가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질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이렇게 기간을 쪼개서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예. 주식이 제일 높습니다.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보다 10년, 20년, 50년 이렇게 잘라 장기로 보면 예. 네. 그리고 이전 100년 걸 보더라도 주식이 항상 가장 높은 수익률을 모든 자산 중에서요. 네, 자산 중에.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예. 부동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은 결국에 이제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주식 시장에 대한 믿음보다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믿음이 좀 더 큰 것 같아서 네. 이번 정권 들어서 이제 그 개념을 좀 바꾸자고 이제 시작을 네. 했던 게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되고 생산적금 모금자본 이런 것도 되는 건데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심리의 이제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중장기적인 일이고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세금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 예, 이런 그래서 세제 혜택이. 그 장기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은 조금 지금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얘기가 아직도 예. 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장기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아주 공격적으로 좀 절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배당 소득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세제 개편안에는 이렇게 장기로 예.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건 없죠. 없죠. 아직 안 나왔죠. 그런 게 좀 필요하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그 세제하고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 것이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장기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굉장히 예.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되는 일주택자들. 네.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예. 주식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런 세제 혜택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네.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더라도 예. 미국이나 일본이나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 보유한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많은 세금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러네요. 아젠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부동산 말씀을 해주시니까 1주택자들에게는 장기 보유할 때 양도세가 획기적으로 좀 감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양도차익과세가 없기 때문에 배당의 경우에 장기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자, 국내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또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게 이제 1, 2차 상법 개정위에서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게 핵심인데 곧 될 것 같더니 여야 협의가 아직 좀 더딘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나요? 예, 아직까지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연내 통과가 목표죠. 자사주를 매입을 했으면 1년 만에 소각을 의무화한다. 예. 이런 법안을 추진하라고 하는데 네. 연내 통과가 목표지만 실제 야당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확실하죠. 주가를 안정시키고 또 현금이 나누면 이 현금을 활용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예. 또 유통량을 줄여서 이제 주가를 높일 만한 의도인데 예. 이것을 매입한 것을 이제 소각을 할 경우에는 주주한테 큰 이득이 갑니다. 주주한테요? 일단 이제 주식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나머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배당금도 올라갈 수 있어서 주주들한테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예. 이것은 이제 정부가 이제 이 시행을 하려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팽팽한 게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의 자율성인데 이것을 이제 소각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가 아닌가. 네. 그리고 재무 유연성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예. 그리고 또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면 자사주를 매입할 그런 동기가 생기나. 그래서 오히려 경영에서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다. 예. 하지만 또 이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경영진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일단 교과서 정거는 경영진이 존재하는 것은 주주의 이득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안 그런 경우가 많다. 네. 경영진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대기업이 경제의 주체가 되는 나라에서는 특수하게 이런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두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소각 한 1년 내 의무화라. 이 법안이 지금
야당이 조금 반대를 하고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이 법안이 좀 기업의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데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자사주 어떻게 보면 있는 자사주 소각하는 건 좋은데 자사주를 사면 또 주가 부양이 되니까 소각 의무화하면 자사주를 살 동기가 없어진다? 그러면 주가 부양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상당히 찬반 논란이 계속될 것 같네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자사주가 우리나라가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회계나 공시 제도의 기본이 글로벌 스탠다드는 유통 주식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발행 주식수로 되어 있어요. 자사주가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로는 빠진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매입하는 순간 빠지죠. 유통 주식수 기준이니까. 유통 주식수 기준이니까. 근데 저희는 매입을 해봐야 발행 주식수 기준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주 환원이 되려면 소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 처분을 하더라도 여전히 발행 주식수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소각을 의무화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제단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의무화한 나라가 없다. 근데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독일은 이제 의무화를 뭐 3년 이상 10%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3년 보유하고 이제 소각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소각 의무화도 맞는 얘기다라는 말. 진정으로 주주 환원이 되려면 소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미 측면이고요. 네. 최근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일부 기업에서 지금 자사주 매입한 이후에 1년 있으면 소각하고 그다음에 기존 보유분은 18개월에 소각을 하게 돼 있는데 1년 기존 보유는 1년 6개월. 1년 6개월. 예. 그런데 저 일부 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 제한이 좀 걸려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간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통신이나 전력이나 뭐 이런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49%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 기업에서 자사주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슈 때문에라도 지금 다시 좀 수정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업종의 경우에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가 버리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맞습니다. 있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강민욱 교수님께 지금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외환 시장을 24시간 체제로 바꾼다. 지금은 새벽 2시까지인데 바꾼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과거 이제 IMF 겪은 이후로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24시간을 안 하고 이제 새벽 2시까지로 지금 유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나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그 가격을 결정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국내 투자자보다 더욱더 가격 결정력 면에서 힘이 세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24시간 체제로 변화를 하면 그 유동성이 커지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을 사서 내가 원할 때 하나를 달러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MSCI 선진국 지수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된다면 또 국내 투자가 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환율 안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환율 안정이 이제 정부가 많이 규제하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밤에는 정부가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모두가 오픈된 그런 마켓에서는 실제적으로 24시간 돌아가는 것이 외국하고도 연결이 되고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국내 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ISA의 세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4,600을 다시 돌파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중에 5,000을 돌파할 거란 낙관론이 무성한데요. 특정 종목 쏠림과 단기 과열 등의 위험 요인도 큰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김병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전략부 이사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코스닥, 코스피 상당히 새해 들어서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데요. 오늘은 4,600 거뜬하게 올라간 뒤에 조금 상승 탄력은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새해 들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지금 상승세가 강한데 뭐 반도체 힘입니까? 뭐 어떻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힘이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기업 이익이 가장 크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CES에서 이 현대차의 로봇 모멘텀이 같이 이제 붙으면서 전반적으로는 뭐 AI로 전부 다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AI 패러다임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도 다 같이 이제 좀 같이 동참하는 모습이다.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어떤 이런 제조업의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힘에다가 CES의 어떤 AI의 이런 분위기가 주요 업종으로 지금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번 동향을 좀 보고 싶은데요. 지난 12월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서 1조 5천억 가량을 순매수했는데 최근에 또 좀 파는 듯한 움직임이고 뭔가 좀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외국인 투자 동향을 어떻게 조금 분석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초반에는 좀 새해 들어서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듯 하다가 지금으로서는 약간 누적으로 소폭 순매수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금씩 이제 파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 실적 발표가 잠정 실적이 나오고 나서 조금은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업종에 대해서 조금씩 또 눈을 돌리는 이런 모습도 같이 나타나는 분위기가 또 있고요. 작년 연말에 이제 환율이 상당히 이제 정부 당국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고점을 봤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환율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으로 좀 이제 안정을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새해 들어서 다시 조금씩 이제 1,400원대 중반을 좀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차익 실현 욕구를 좀 자극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금 외국인들이 이제 반도체 분야를 좀 차익 실현한다. 조금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판다 그러면 다른 분야로 조금 눈을 돌리는 것 같은데 혹시 외국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반도체 말고 관심을 갖는 업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외국인들은? 최근에는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진입이 되는 이런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는 AI 패러다임에다가 미국의 정부 정책 모멘텀 이러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베네수엘라도 이제 상당히 그 대통령을 체포를 했고 또 이란의 뭐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나오니까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좀 갑자기 좀 올라가는 것 같네요. 아까 우리 기업 반도체 이익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코스피의 상승률 그리고 기업 이익 상승 전망치 상승세가 더 올라갈 거라는 전망치가 오히려 코스피 상승률보다 높다. 뭐 이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나요, 지금? 워낙에 이제 컨센서스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뭐 지수의 상승폭과 기업이익의 상승 속도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기업의 이제 PER입니다. 지금 현재 11.6배 정도 오늘 좀 더 올랐으니까 한 11.7배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정도라면 뭐 기업이익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실적 발표가 난 뒤에 애널리스트별로 상당히 이제 세게 봤던 애널리스트가 있을 거고 보수적으로 봤던 애널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전망치들을 이제 좀 수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수정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이런 상승 조정들이 있을 것 같으니 그러면 뭐 코스피가 좀 더 상승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관측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새 정부 출범하면서 뭐 코스피 5천에 희망을 쏘아 올렸는데 뭐 5천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올해는 벌써 4,600이죠. 네. 뭐 한 5,000까지 한 40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5,000에 이제 안착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5,000을 찍고 내려가느냐, 5,000에 안착하느냐인데 예. 저희 NH에서는 한 5,500 정도 전망을 작년에 이제 연간 전망에서 내놨고요. 그 의미는 5,000포인트 이제 안착할 수 있다. 안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그러면 반도체를 비롯한 다른 기업의 기업이익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느냐. 여기에다가 작년에 상법 개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움직임들이 3월이면 이제 보통 주총데이라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주총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좀 정부의 이런 의지에 발 맞춰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배당이라든가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모습들을 좀 더 보일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또 하나의 5천 안착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천 돌파보다는 5천 안착이 가능할 건지 그거는 이제 주총 시즌을 맞아서 과연 기업들이 얼마나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실제 주주 환원을 많이 할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코스피는 그렇게 상당히 큰 걸음으로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예고를 하면서 뭔가 조금 코스닥 시장에도 훈풍이 불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조금 부진한 이유가 있을까요?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그렇고요. 작년에도 코스닥이 그렇게 안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기존에 이제 예고가 되었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리고 뭐 BCD 제도 도입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아직 실질적으로 액션이 덜 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해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이제 좀 힘을 많이 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수급적으로 그쪽으로 좀 더 쏠려 있는 거죠.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코스피가 일정 부분 또 빠르게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쉬어갈 때는 다시 또 코스닥이 올라가고 갭을 좀 줄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이런 뭐 그 여러 가지 국민성장 펀드라든가 아니면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코스닥 벤처 펀드의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을 하면 코스닥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 시장에 작년 하반기 연말 위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워낙 많이 올라서 한때는 뭐 코스피 상승분의 60~70%가 반도체 업종이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쏠림 현상이 심했잖아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도 조금 이렇게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와중에 뭐 삼성전자에서도 신용융자 잔고가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더라고요.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지금 주식은 빚내서 투자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돈값도 떨어지니까 주식 투자하는 게 맞다고도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통 그 신용잔고와 코스피의 추세는 장기 시계열로는 똑같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일반적으로 이런 뭐 빚내서 투자하시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뭐 해지성 자금도 있을 것이고 뭐 기업에서 주가가 올랐으니까 뭐 어떤 기업의 대출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이제 올라가는 게 맞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기성으로 신용잔고가 갑자기 크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인 거죠. 단기적으로 오를 때.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통은 주가가 나중에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런 뭐 반대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적인 어떤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통상적으로 개인 투자자 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때는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레버리지를 위해서 이제 하다 보면 잘 볼 때는 되게 좋은데 그이 안 될 때는 오히려 더 크게 손실을 나타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많이 여윳돈으로 하시는 게 심리적으로나 수익률 측면에서나 좀 많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보통 드리고는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의 그동안의 주역이 이제 반도체 업종이어서 뭔가 업종 간 차별화가 심하다 보니까
늘 뭐 계속 반도체 업종만 계속 상승세를 갈 수는 없고요. 투자자들은 좀 다변화를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올해 어떤 부분 반도체 뭐 계속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도하게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갖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 조금 눈길을 돌려야 할까요? 최근에는 금방 말씀 주신 조선 방산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눈길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조선 방산요. 네. 그리고 사실은 조선 방산이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예. 미국 중심의 방산 이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될 거다라는 관측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뭐 유럽에 대한 수출이나 이런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이 이제 좀 더 이슈였다면은 지금은 트럼프가 자체적으로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미국 방산주나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작년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좀 좋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 미국 지금 방산주요. 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바이오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또 이번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을 꼽을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주총 시즌이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뭐 배당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도 펀드도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펀드에서도 배당분리- 배당분리과세 혜택을 줄 거다. 예, 개별 주식이 아니고. 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이미 있고 예. 그 부분도 이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시면 이제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한 그런 뭐 지주나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보통은 이제 생각들을 하시죠. 예. 그런 배당 관련 주주가치 제고 관련 이러한 이슈들도 같이 1분기 말에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시기열적으로 볼 때는 뭐 하반기는 조금 어떤 모습을 보일까? 상반기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까? 투자 전략도 달리해야 될까? 뭐 그렇게 좀 차별화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달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가. 네. 과거에도 94년도에 금리를 미국이 물가가 오를까 봐 쭉 올린 이후에 예. 물가가 이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금리를 인하해주고 동결을 했던 기간이 95년도와 96년도였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초반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가 네. 점차적으로 강보합세로 진행이 되면서 네. 미국과 미국 외지역의 수익률 격차가 좀 발생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이 되게 좋았고요. 예. 올해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좀 페드가 완화적인 정책을 펼칠 거다. 예. 이제 그 페드 의장도 이제 바뀔 예정이기 예, 그렇죠. 때문에 달러 약세 기조가 맞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예. 여전히 이제 한국과 이머징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경제가 견조해지면서 달러가 강보합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네. 다시 또 하반기에는 미국이나 이런 쪽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율의 흐름을 조금 생각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데 이 환율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 시장의 환율이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어거지로 조금 안정시켜 놨는데 새해 들어서 다시 불안해지니까 네.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서학개미들이 그래도 해외 주식 투자를 새해 들어서 엄청나게 늘린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 환율이 그렇게 계속 오르면 조금 그분들한테 좀 주식 투자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럴 들어요. 수 있고요. 한국 코스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한번 해석을 좀 달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코로나 이전에는 수출 가지고 대부분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고평가냐 저평가를 해석을 가능했는데 예. 코로나 이후부터는 조금 방향성이 변화한 게 환율의 실질적인 평가 지표를 나타내는 실질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환율 대비해서는 좀 더 아래가 있어야 돼요. 좀 더 예. 강세여야 돼요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장기 채널 자체는 우상향하는 즉 환율 약세 채널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수출만으로 설명은 안 되고 서학개미의 해외 네, 투자 해외 투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미국에 10년간 200억 달러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지금 환율이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장기 채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얘기죠. 다만 그 채널 안에서
또 이 장기 채널 안에서는 완화됐다가 다시 약세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달러 약세 기조가 좀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네. 환율은 지금 다시 좀 올라왔는데요. 예. 다시 좀 그래도 안정화 국면이 적어도 1분기에 상반기에는 좀 진행될 것 같고 네. 하반기에는 좀 또 다시 더 약세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장기 채널 안에서 흐름이 좀 있을 거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율에도 영향을 줄 텐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또는 유지 결정이 이제 이달 말에 있잖아요. 네. 그래 그에 앞서서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는데 네. 우리 한국은행, 미 연준 뭐 금리를 어떻게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일단은 둘 다 금리 동결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과 환율을 감안을 하면 금리 인하를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3번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보자라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룸버그 컨센상으로는 올해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뭐 한 3, 4월 정도 한 번 그리고 하반기 정도 한 번입니다. 그러면 1, 2월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일자리는 되게 미국에서 안 나오는데 실업률은 조금 또 떨어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한 1, 2월 정도는 동결해 놓고 지켜보고 새로운 이제 그 페드 의장이 네. 좀 더 이제 목소리를 좀 내는 것들을 보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우리 서학개미들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그 M7 뭔가 조금 우리 시장 분위기보다는 좀 이렇게 탄력이 좀 강해 보이질 않거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는데 네. 미국 M7들의 그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해요? 아무래도 오라클과 브로드컴 때문에 그 이슈들이 이제 조금 진행이 되면서 예. 좀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예. 이제는 되게 눈높이들이 깐깐해지면서 재무 건전성이나 수익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캐펙스 해놓은 것이 정말 수익으로 나타나느냐 네. 아니면 재무 건전성에 좀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종목별로 좀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결국에는 지금 쇼티지 즉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반도체나 이런 쪽이 아니겠느냐 이쪽으로 조금 옮겨온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조금 이제 확산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네. 중소형주들로 좀 퍼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잠깐 흐름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또 실적이나 아니면 수익성을 보면서 다시 M7 쪽으로 가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김병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전략부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연초부터 코스피 상승세가 강합니다. 매수세가 반도체 업종 등에 쏠려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않는 게 아쉽긴 합니다. 정부는 서학개미를 국내 주식으로 돌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코스피 5천을 앞당기기 위한 당근인데요. 하지만 새해에도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금 당근의 발길을 돌릴지 의문인데요. 혁신 기업이 생겨나고 기업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경영 환경 개선이 더 급해 보입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